태국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역별 소득 수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4배, 5배 이상. 내수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다시 97년도 같은 악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태국이 그 80년대 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그 제 아는 사람 중에 아시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인가? 태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사람 못 보겠더라고요. 태국이 옛날 같지 않은가 봐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동남아 웬만한 국가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나았을 거예요. 아,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한창 개도국에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자체가 상당히 발전했었거든요. 처음에 국가 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농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업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베트남 전쟁 특수로 관광 산업이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태국 정부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보통 내세우는 게 태국 1.0에서 현재 태국 4.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4단계로 나눠. 그렇죠. 4단계로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1.0은 이제 말씀드렸던 농업이고요. 그리고 태국 2.0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공업이나 섬유, 식품 가공,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이었고요. 그다음에 태국 3.0은 이제 중공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태국도 산유국이기는 해요. 아, 거기 석유가 납니까? 석유가 나는데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지하 자원이나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얘기한 게 최근 뭐 3, 4년 전부터 나온 게 태국 4.0에서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 뭐 첨단 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1960년대, 70년대 정도까지는 태국이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주로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2차 산업에 많이,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에 많이 노동력을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태국은 상당히 독특하게 이제 관광 산업이 일찍부터 그 방콕의 카오산 로드인가? 거기를 갔는데 정말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한 10년 전쯤이었었는데. 우리는 동남아랑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 타면 태국 같은 게 6시간이면 갈 수 있고 한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태국으로 오려면 15시간씩 이렇게 비행기를 타야지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양 사회는 뭔가 그들에게서 좀 신비스럽고 뭔가 새로운 그런 세계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이 태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태국 정부에서 그 마케팅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처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주로 이제 남베트남에 갔던 미군들이 전쟁통에 베트남에서 이제 휴가를 즐길 수 없으니까 가까운 태국으로 많이 건너왔거든요. 아, 미군이 태국 가서 많이 놀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에, 그러니까 태국의 남쪽 지역 후아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가진 않는데 한 9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후아인이 우리나라 사람들 신혼여행 뭐 좀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 가지 않는데 후아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그 90년대 이후에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IMF 외환위기 97년도 외환위기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태국 정부에서 이제 그 관광 산업 자체를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화벌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보통 이 관광업을 그러니까 공장 없는 굴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마케팅을 잘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태국의 1인당 GDP를 보면 7천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3만 5천 달러인데 아니 한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멈췄어요? 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태국 경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한 가지로 중요하게 들 수 있는 게 태국의 위치를 보게 되면 서쪽으로 미얀마가 있고요. 동쪽으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국도 산업 자체가 약간 고도화되면서 3D 업종에 태국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은 뭐 건설업이나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주로 안 하려고 하는군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미얀마나 라오스, 캄보디아에 있는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얼마든지 그 일을 대체하거든요. 아, 주변 국가에서 3D 업종 일을 하려고 태국으로 그렇죠. 오는군요. 예,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보통 선진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제적인 선진국의 제3자 국가의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태국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경제 사정이 더 좋지 않은 국가의 노동자들이 와서 태국에서 태국 사람들이 꺼리는 직종에 대부분 다 일을 해요. 그래서 태국으로 그 랭응안이라는 말이 있고 네. 랭응안 그다음에 땅찻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랭응안, 땅찻 둘 다 그냥 노동자라는 뜻인데 네. 이게 약간 가치 편향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얕잡아 보는 거죠. 그렇죠. 랭응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주변국 미얀마나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와서 주로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네. 랭응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땅찻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그다음에 주변에 말레이시아나 일본 여기서 와서 오는 고급 기술자들 있죠. 아,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는 예. 그게 차이가 서로 이름이 다르군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이미 자신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네.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가 차원에서는 많은 뭐 경제 발전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지만 네.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완주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긋하군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태국은 그 지역별 소득 수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아, 우리나라보다 심합니까? 엄청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콕에 사는 사람들 있죠. 네. 수도 방콕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콕에서 태어나서 방콕에 사는 상류층이 있을 네.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태국이 엄청 잘 사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방콕에서 차를 타고 한두 시간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전형적인 동남아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그 태국의 동북부에 이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이산이라는 지역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네. 이 사람들의 뭐 그 소득과 방콕의 소득이 4배, 5배 이상 정도 차이가 그 정도 납니다. 차이 예. 나요. 그 정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지역 소득 차 보면 50% 정도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죠. 네. 일단 그러니까 생활하는 수준에 있어서 네. 뭐 농촌 지역 아니면 도농 복합 지역에 산다고 해서 네. 경제적으로 막 차을 받는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은 특별하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태국은 그런 게 상당히 쉽고 그러니까 태국의 남쪽 지역에 라농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가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농이라는 지역은 이제 주로 관광 산업을 네. 하고 그다음에 뭐 업 이런 것도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부유하게 살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태국의 평균 소득하고 네. 그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여기는 1인당 GDP가 2,000에서 3,000 사이죠. 아하. 그러니까 태국이 7,000, 8,000 정도라고 네. 보면 뭐 네. 두세 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네. 되는군요. 가 되는데 실제로 미얀마나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뭐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봤던 한 지역에서는 네. 염색 공장이었거든요. 태국의 네. 염색 공장인데 염색 공장이 이제 뭐 건강상을 이유로 많이 꺼려하는 직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미얀마 노동자들이 태국 사람들이 받는 1급의 한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차이가 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그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맞습니다. IMF 위기라고 하는 게 네. 시작이 태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태국에서 시작됐죠. 예, 태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예. 뭐 인도네시아로 해서 뭐 쭉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 왔고 우리가 거의 국가 부도 상태가 맞습니다. 되고 예. 태국도 국가 부도가 났었죠 그때. 그렇죠. 태국이 가장 먼저 시작됐고요. 예. 태국에 들어와 있던 헤지 펀드들이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에 있던 외화들을 싹 다
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태국에서 시작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우리나라는 1998년 그 IMF 위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변화를 했고 그러면서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그때 완전히 이제 새로운 도약을 했는데 우리 자체가 바뀌어서. 맞습니다. 태국은 어땠어요? 태국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는 구조조정 우리나라 했듯이 구조조정이나 뭐 기업들 간의 빅딜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외환 위기를 어쨌든 돌파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체질적인 개편이 일어났느냐 경제 구조에 있어서 체질적인 개편이 일어났고 앞으로 다시 이와 같은 그 외환 위기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외부 외생 변수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많이 있어요. 항상 나오는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태국에서도 다시 97년도 같은 악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경고가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태국에 일본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자동차도 맞습니다.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 기업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서게 된 가장 핵심적인 국가라고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거의 뭐 45년도 패망 이후에 우리나라 뭐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특수를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서 투자한 곳이 동남아인데 그 시작이 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에서부터 투자를 시작. 그렇죠. 동남아 태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방콕 인근 지역에 가게 되면 지금도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그다음에 오토바이, 뭐 이륜차 공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 브랜드들이 다 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라고 보시면. 그런데 메이드 인 타일랜드 자동차가 어디 돌아다니는 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태국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태국이 상업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 일본 브랜드들이 대부분 일본 브랜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전자 쪽이란 것도 특별하게 없고요. 뭐 자동차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본 것 중에서 태국의 커피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태국 자체 커피 브랜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온 브랜드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관광은 어떻습니까? 관광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나요? 관광 산업은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곳이 태국이죠. 연간 최소 1,000만 명 이상씩 들어오니까요. 그 매력이 뭐예요? 교수님도 뭐 그 느껴보셨다고 그러시니까 음식이 맛있게 음식이 정말 맛있고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다른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행기도 상당히 많이 가고 그리고 육로로도 주변 국가에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뭐 해변도 있고 그리고 북쪽 지방 동남아면 평지만 있을 것 같지만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산도 많이 있고요. 트레킹 할 수 있는 산도 많이 있고 자연환경도 상당히 수려하고요. 그리고 뭐 물가 싼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단기 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상당히 싼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국 사람들의 그 태도라든가 이건 개방돼 있습니까? 아까 싱가포르를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예요. 태국이 영어로 타이잖아요. 타이라는 뜻이 자유라는 뜻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태국은 브라텟 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브라텟이 이제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자유의 나라군요. 네, 자유의 나라입니다. 태국은.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개인주의. 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좀 이해가 되네요. 거기 그 왜 저 여장 남자들 뭐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런 게 그냥 자유분방하죠. 자유분방되는 모양이에요. 네, 자유분방하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쿠데타는 또 많이 나요?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게 태국은 왕이 있죠.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군부가 있는데 왕과 군인 간의 결탁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짝지예요, 짝지. 아, 군부가 왕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1932년에 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절대왕정 체제를 무너뜨려요. 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만들거든요. 네. 입헌군주제를 만들어서 왕은 말 그대로 그냥 사인만 하는 그냥 그 형식적인 아하. 왕으로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네. 그 쿠데타를 성공했다, 국민들한테 만방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네. 공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장 핵심은 왕의 윤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군이, 태국은 일찍부터 32년도 입헌혁명 이후부터 군이 관료 사회 전반에 다 관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관료 사회에 다 관여를 해서 태국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료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있지가 않아요. 공무원 사회가 싱가포르랑 달라요. 그럼 군대 눈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군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네. 군이 단순하게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네. 국가 행정도 하고, 그다음에 태국군은 은행도 가지고 있고, 현재도 TV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라디오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시멘트 회사도 가지고 있고, 뭐 많이 있어요. 활동을 해요. 경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고 한때는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을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쿠데타 가능성 얼마든지 있죠. 근데 그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왕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 쿠데타는 우리가 봐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쿠데타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데도 그 왕이 계속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최근 한 10년, 20년 전부터 어떤 일이 네. 벌어졌냐면 태국 정치에서 네. 왕정을 폐지해야 된다, 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요. 약간씩. 약간 민주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좀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들이 등장했고, 청년층들 을 중심으로 해서 태국은 왕실 모독제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태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리 다니다 보면 왕자, 왕비 사진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었죠. 저희 동네 태국 식당에도 그 왕 사진 걸려 있던데요. 예. 근데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걸 훼손하거나 하면 왕실 모독죄로 처벌받아요. 손가락질도 안 됩니까? 그럼요. 잘못 걸리면 왕실 모독죄로 걸려요. 조심해야겠네. 벌금도 세고 형량도 셉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태국 역사에 있어서 되게 유명한 대왕들 몇 분 그 사진이 있거든요. 흑백 사진 이런 것들도 다 걸어놔요. 집뿐만 아니라 뭐 가게 뭐 다 어디든지 다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왕실 모독죄 이런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왕실 내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왕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위기의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집단이 어디냐? 군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군과 그 왕실 간의 밀월 관계는 일찍부터 쭉 유지가 되어 온 건데 한 20년 전부터는 이게 사회에서 군부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한 시각도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서 더더욱 공생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집단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뭐 20번에 가까운 쿠데타에서 그 결과는 항상 왕이 이번 쿠데타는 이번 쿠데타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죠. 그 일반 국민들이 왕을 존경하나 봐요.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지금 현재 국왕은 라마 10세거든요. 와치라 롱건이라는 라마 10세인데 선왕이 라마 9세 푸이퐁 국왕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분인데 푸이퐁 국왕은 태국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 최고의 왕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의 아들인 지금 현재 라마 10세는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왕세자를 6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 그 라마 10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많이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네요. 일탈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현재 라마 10세에 대한 존경심은 이전 선왕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절대적인 존재. 왕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국왕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